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주차 두 번째 시간으로서 입체파의 대가라고 하면, 입체파의 선구자라고 하면 무조건 피카소를 여러분들은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브라크와 항상 같이 얘기될 뿐만 아니라 2007년도인가요? 입체파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입체파 전시회가 그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브라크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럼 왜 프랑스 사람들이 브라크에게 입체파의 탄생을, 입체파의 창시자로서 브라크를 높이 내세우느냐? 그럼 전 세계는 피카소인데 그럼 브라크를 내세우느냐 하는 데는 두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여기 여러분들 저기 할 때 제일 앞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왼쪽에 있는 게 피카소의 아비뇽의 아가씨라고 하는 1906년도 작품인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피카소의 무엇이냐면은 그 입체파를 일종의 선언하는 창시 선언문과 같은 작품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작품이 1907년도에 발표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브라크가 이 1906년도에 그렸다고 하는 이 나부가 뭐냐면 이게 바로 입체파입니다. 입체파적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1908년도에 발표돼요. 근데 이 두 작품은 동시에 1906년도에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발표는 이 오른쪽에 있는 브라크의 나부가 조금 더 늦었고, 왼쪽에 있는 아비뇽의 아가씨가 1년 일찍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린 것은 이 브라크의 나부가 먼저라는 거죠. 이 프랑스 애들의 말에 따르면.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자국의 출신인 브라크는 프랑스인이고 피카소는 스페인이니까, 그러니까 브라크를 내세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만 하지는 마십시오. 사실은 거기에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브라크는 군대를 갔고 피카소는 군대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1914년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브라크는 자원에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부상을 입고서 1917년도인가에 제대를 한 다음서부터는 이제 아주 어려운 작업을 해요. 한동안 그림을 못 그리다가.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피카소는 군대도 안 갔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유승민이라고 하는 친구가 알겠지만 그거와 같습니다. 그거와 같은 문맥에서 브라크를 프랑스에서는 많이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입체파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입체파 작업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피카소는 안달루시아 스페인 저 밑에 안달루시아 말라가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로 이주해 왔다가 그 다음에 파리에서 작업을 합니다. 이게 피카소예요. 근데 브라크는 아예 프랑스 사람으로서 아예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프랑스 파리에서 계속 작업을 해서 두 사람이 1908년도에 만납니다. 1908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입체파를 활동하고 입체파의 저거를 이제 형성합니다. 아주 중요한 그 흐름으로. 그런데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럼 입체파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세잔에게서 유래한 겁니다. 세잔에게서 유래한 건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에요? 요게 왼쪽이 생트 빅토아르 산인데, 여기 보면 마치 수정이 큐브가 마치 햇빛을 맞아서 반짝반짝 비치는 그 각을 가지고 비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입체파의 선구자가 되는 건, 선구적인 작품이 되는 건데, 그러면 입체파라는 것은 왜 큐브라는 별명을 얻었냐면은 여러 각도에서, 여러 관점에서, 시점에서 하나의 대상을 보고 하나의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본 것을 한꺼번에 하나의 대상에 합쳐버리는 겁니다. 합쳐버리니까 무엇이냐면 그냥 마치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깨진 수정의 대상 비추기. 그러니까 깨진 수정의 대상이 비춰진 모습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입체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체파를 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피카소와 브라크를 한꺼번에 그냥 제가 했어요. 한꺼번에 이게 만들었는데, 피카소와 브라크는 1908년도에 만나서 그 다음서 1908년서부터 1914년까지 입체파를 같이 이제 이것을 창시해서 같이 활동을 하다가 1914년 이후에 브라크가 군대를 감으로써 여기서부터 각자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1908년 이전은 어땠느냐? 피카소는 청색시대, 장미시대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는 겁니다.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비뇽의 아가씨들이 1907년도에 발표가 되고 나부가 1908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요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피카소와 브라크를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시대에 같은 그 유파를 창시해서 그래서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작품을 갖다 교대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시대적으로 배열을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우선은 요 분석적 입체주의가 시작되기 이전의 피카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브라크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교대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바르셀로나를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바르셀로나를 가면 맨날 가우디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요. 꼭 가야 될 박물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피카소, 프랑스 말로는 르 제느 피카소라고 해가지고 무엇이냐면 젊은 피카소 박물관. 그 무슨 얘기냐면 피카소가 젊었을 때 그렸던 그림을 한 군데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서부터냐면 잘 봅시다. 이게 오른쪽 위에 있는 게 8살 때 스케치한 거고 이게 7살 때 그린 그림이에요. 투사라고 하는 그림이. 그러니까 7, 8살 때서부터 이미 그림을 그려가지고 바르셀로나에 18살인가 17살까지 머무릅니다. 거기까지의 그림이 다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박물관 하나, 그래서 거기 가서 젊은 시절에 그런 그 피카소 박물관을 꼭 봐야 된다. 근데 정말 천재적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음악에서 천재가 누구냐? 그럼 이구동성으로 모차르트. 모차르트는 5살서부터 무엇이에요? 작곡을 했다. 그럼 그림에 있어서 천재는 누구냐? 뭐 다빈치를 얘기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건 너무 오래됐고 현대로 넘어와가지고 천재는 누구냐? 그건 피카소다. 그럼 피카소는 이렇게 7살 때서부터 이미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천재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젊은 피카소 박물관에 가면은 무엇이 놀라우냐면 이 사람이 모방의 대가라는 걸 알게 돼요. 무엇이냐면 거기에 젊은 시절 때 자기 스타일로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무슨 자기가 그림을 그립니까? 그게 아니라 위대한 화가들의 그림을 계속 모사하는 작품이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가면은 피카소가 10살 때 모사한 벨라스케스의 라스메니나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야, 천재는 모방에도 대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요? 시를 쓰려고 하지 말고 좋은 시를 베끼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피카소에게서 그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젊은 피카소 박물관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파리로 갑니다. 파리로 갈 때는 이 사람이 젊었을 때인데 무지하게 가난했어요. 정말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에 째지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때 그린 그림이 다 청색조예요. 청색조. 그러면 여러분들 청색조가 요 다음 그림까지 있는데 오른쪽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마치 얼음장 같이
돈이 없고 추워서 배고프고 그래가지고 그냥 탁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춥고 배고프다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춥고 배고프다. 그것이 바로 청색시대예요. 그러니까 청색시대는 춥고 배고파한 암울한 것을 그대로 그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뒤로 넘어와서, 자, 이것이 드가를 할 때 여러분들 이 그림을 했어요. 그러면 오른쪽 아래가 그 드가의 다림질하는 여인들이에요. 이것에서 요 오른쪽에 있는 여인 있잖아요. 다리미를 갖다가 힘있게 누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피카소가 청색조로 자기식으로 다시 그렸어요. 그럼 여기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어깨선입니다. 이 어깨선이 다림질을 누르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인생의 무게가 여기를 누르는 것 같습니다. 눌러서 그랬더니 처참하고 처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그냥 정말 그러니까 뭐냐면 싸늘해요, 싸늘해. 자, 요게 자화상이고요. 자화상. 그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 왼쪽 그림은 뭐냐면 바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클림트 할 때도 그랬고 쇠라 할 때도 그랬고 인생의 세 시기를 보통 이렇게 합니다. 뭉크도 그렇고. 자, 여기서 왼쪽에 있는 두 남녀가 아주 사랑을 나눠요. 근데 왼쪽 손으로 남자가 손가락으로 가르쳐요. 이 여자가 뭐예요? 아기를 안고 있고 얼굴은 우울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미래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은 아기를 낳으면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미래다. 처참하. 그래서 처참한 두 남녀가 여기 껴안고 있고 마치 그런 느낌이 비참한. 자, 보셨죠? 일단 넘어갑시다. 자, 이거 늙은 기타수예요. 자, 장님, 맹인의 식사예요. 그러니까 청색조가 어떤 건지 알겠죠? 이렇게 민중의 삶을 비참하게 그리지 않고 청색조로 이렇게 특징을 잡아가지고 딱 그렸는데 와, 처절하고 비참하고 얼음장같이 그냥 춥고 배고픈 것이 그냥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이게 바로 피카소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피카소의 나이가 몇 살이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 21~22살 때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그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1904년 넘어오면서 갑자기 이것이 적색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장미시대 또는 장미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훈훈해졌죠, 갑자기. 뭐예요? 주황색 계열에 아주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거기다 내용도 무엇이에요? 사람 사는 가족의 얘기. 그 다음에 두 고개사의 어릿광대가 서로 어울리는 이야기. 사람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사람 살아가는 게 그렇지. 사람 살아가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사람 살아가는 건 뭐냐면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관계가 따뜻한 관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공위에 올라선 공예사. 그것을 흑인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도 이미 피카소의 천재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 남자가 엄청나게 등이 크고 그다음에 이 무릎과 이게 허벅지가 장단지가 그냥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대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재밌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형제를 봅시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동생을 얻고 있는 게 바로 나다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제 막내 동생이 저랑 10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을 이렇게 업고 있었거든요. 바로 내 모습 같이. 근데 굉장히 따뜻해요. 옅은 주황색으로 그려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피기 시작한 겁니다. 피기.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게 1906년 점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무엇이냐면은 입체파가 창시가 되는 해입니다, 이게. 그런데 입체파의 창시답게 무엇이냐면 이런 데가 각이 지어 있습니다. 이런 데가. 오케이? 여기 보세요. 이 유방이 말이죠.
각이 지어 있어요. 이게 바로 입체파적인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도 적색 시대예요. 장미 시대.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십시오. 이게 누구 얼굴이에요? 아프리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림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이게 몇 등신 정도 됩니까? 4등신은 되겠다 그래도. 4등신이 됩니다. 4등신. 뭐냐면 몸이 퉁퉁해지고 뭐냐면 짝깔막해지고 엄청나게 강조할 때 강조해지면서 뭐냐면 다산성이 막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시적인 그 여인의 다산성.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옛날에 원시 시대의 우리 선조인 원시인들은 엄청나게 근육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게 사람의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걸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근육이었대. 여자들도 말도 못하게 근육질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퇴화돼 가지고 한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팔뚝이 막 이만하고 엉덩이 막 허리가 그냥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입체파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하면, 자, 여러분들 내가 왜 이 그림을 넣었을까요? 야, 요걸 보고서 요거 어디서 얘기한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드가의 댄스 춤을 얘기할 때, 르누아르의, 그때 제가 보테로가 바로 그 그림을 갖다가 무엇이냐면 다시 그리기로 해서 이렇게 그렸다. 근데 보테로라고 하는 콜롬비아의 이 화가는 바로 이렇게 뚱보. 오케이? 그런데 이게 바로 피카소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거 봅시다. 바로 아비뇽의 처녀들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전부 흑인 여자예요. 아프리카의 저걸로 받았다는 것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그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체파의 탄생에는 바로 세잔이라고 하는 위대한 화가가 있었는데, 세잔은 여러 시점에서 한 대상을 보았던 것을 한 대상에 합쳐버림으로써 이게 막 각이 지고 서로가 막 깨지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여자를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게 엉덩이가, 이게 우리가 보통 똥꼬라고 그러죠. 이게 딱 앉았단 말이죠. 뒷모습이에요. 그런데 얼굴은 앞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가 반대되는 방향에서 본 것을 합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굴이 눈, 코, 입이 이게 깨지고 있어요. 이렇게 깨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본 것과 앞에서 본 것을 합쳐버리니까 이렇게 깨집니다. 깨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각이 져요. 이게 가슴처럼 각이 지면서 뭐냐면 큐브처럼 각이 집니다.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수정체처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이 만약에 입체파적으로만 그렸다면은 아무런 어떤 가치가 없는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입체파적으로 아프리카 여인 5명을 그렸는데 굉장히 싱싱하지 않습니까? 청초하게 마치 그냥 수정의 각처럼 그냥 짱짱하게 그냥 뭔가 쨍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 엄청난 그 여인들의 그 생명력과 어떤 그 힘 같은 게 이렇게 아주 그 맑은 하늘에 상처가 마치 난 것처럼 하늘에서 막 그 파란 것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얼음장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의 느낌이 납니다. 아주 싱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다 이거지. 자,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는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잠시 시선을 돌려서 브라크로 넘어가 봅시다. 브라크예요. 브라크는 요 다음 그림이 바로 맨 앞에 했던 나부의 그림인데, 이 나부 그리기 이전에 무엇이에요? 야수파 시기를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수파적으로, 그러니까 야수파가 짧은 운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나온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간단히 말해서 색채의 해방입니다.
강렬한 색채에 의해서 이것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후대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야수파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봅시다. 이게 브라크의 큰 나무, 이게 바로 그 프랑스에서 내세우는 이것이야말로 이게 먼저였다 이거지. 이게 입체파에. 응? 자,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죠? 그러면 어떤 겁니까? 각이 팍팍 졌어요. 이게 엉덩이입니까? 아니면 유방입니까? 이게 각이 졌어요. 딱. 그러니까 이게 힘이 팍팍 느껴지죠. 이렇게. 예, 힘이. 그러니까 이 다른 저기 아까 그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을 보면 짱짱한, 정말 짱짱한 입체파라고 한다면 여기는 아주 역동적인 힘 있는 입체파이면서 좀 색깔도 굉장히 뭐랄까 아주 농지습니다. 그러니까 됐죠? 자, 그러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그 다음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들 완전히 이 집이 큐브가 돼 버렸어요. 큐브. 오케이? 이게 바로 큐비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큐브 사이로 뭐예요? 나무들이 있죠. 나무들이 엄청난 역동성을 가지면서 이게 쫙 자라고 뻗치고 힘이 곡선이 말이죠. 곡선이 보통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이게 브라크의 에스타크의 나무들. 에스타크는 저 남불지방에 있는 바로 누구예요? 엑상프로방스 세잔의 그 세잔도 에스타크를 그렸습니다. 근데 하여간 자 봅시다. 이게 피카소의 오르타 저수지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에스타크와 같은 시기예요. 마을인데 마을에 이제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마을이 이렇게 언덕 위에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집이 이렇게 언덕 위에 올라가면서 맨 위에 성당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전부 큐브처럼 그렸어요. 큐브.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그림과 오르타 저수지와 오르타와 브라크의 에스타크를 비교해 보십시오. 브라크가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게 느껴지죠. 같은 큐브인데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분석적 큐비즘이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브라크를 더 내세울만 해요. 그러니까 브라크에게는 피카소의 그러니까 뭐랄까 아주 차가운 큐비즘에는 없는 역동적 큐비즘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브라크를 덤벼 봅시다. 이게 왼쪽이 브라크의 바이올린과 주전자예요. 자, 여러분들 요 그림을 잘 보십시오. 여기가 바이올린이에요. 바이올린이 각이 팍팍 찐 게 이것도 굉장히 힘이 느껴지죠. 요 주전자도 주전자 입구입니다. 요게 굉장히 힘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뒤에 나오는 피카소의 요게 만돌린을 켜는 여인이에요. 이런 브라크만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피카소는 그와 반면에 이게 브라크에게 있는 그런 역동성은 없지만 오히려 무엇이냐면 이런 비렐름 우데이 초상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정말 큐비즘답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큐비즘을 사람들은 자꾸만 그 입방체 그다음에 수정으로 비유를 하는데 나는 오히려 깨진 수정의 대상이 비춰진 모습을 그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깨진 입방체주의다라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깨진 큐비즘이다. 그러니까 깨진 큐비즘적으로 이 두 다. 깨졌는데 이 우데이 초상화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만돌린을 켜는 이 사람도 지금 어떤 곡을 연주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나는 보통 이게 느낌이 이
여기서 깨진 모습을 볼 때 포르투갈의 파두 같은 걸 연주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브라크의 포르투갈 사나이에, 여기서부터는 점점 심하게 깨져요. 그러니까 대상을 무엇을 그렸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여기다가 써넣습니다. 글씨를. 이게 글씨를 써넣기 시작해요. 이게 분석적 큐비즘을 극으로 나가게 되면 산산조각이 나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이게 발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를 의미하는데 무도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써넣기 시작해요. 여기도 여기 있습니다. 요게 뭐 뚜알레트 뭐 이런 글자가 피카소의 그림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피카소의 이 그림의 이름이 마졸리예요. 그럼 마졸리라는 게 프랑스 말인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 있었죠. 그런데 프리티 우먼이 바로 졸리입니다. 그럼 마는 뭐냐? 마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귀여운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마졸리. 그러니까 애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마졸리가 보입니까? 지금 여기? 산산조각 나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네.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상을 알 수 있는 흔적을 갖다 붙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제 분석적 큐비즘에서 종합적 큐비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종합적 큐비즘으로 넘어가 봅시다. 종합적 큐비즘은 여기 피카소가 등나무가 있는 정물이에요. 여기까지는 정물이에요, 요게. 그런데 여기 밧줄 있죠? 동아줄. 요거는 진짜예요. 진짜 사물이에요. 요것도 등나무 요거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오브제를 갖다가 붙여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요거 스위즈 술잔과 술병. 요 스위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무슨 종이에 쓰여 있는 인쇄된 겁니다. 요게 무엇이에요? 요게 무슨 책이든지 이런 거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서 그리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붙이는 것을 콜라주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합치는 것을 아상블라주라고 그러는데, 여기 오른쪽에 술병, 술잔, 바이올린, 여기 보면은 이 주르나리에, 주르나리는 것은 저기 신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신문 조각을 갖다 붙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전인 것 같이. 피카소의 마졸리. 자, 여러분들 아십니까? 요거 재미난 그림인데 안락 의자에 여인 앉아 있는 여인. 요런 곳에 실제 사물과 인쇄된 종이 조각 같은 걸 갖다 붙여서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종합적 큐비즘이다. 종합적 큐비즘. 자, 그럼 브라크로 넘어갑시다. 브라크의 요런 신문을 잘 보세요. 그러면 브라크랑 여기 브라크도 여기 신문을 했어요. 요 브라크 바하의 아리아. 이게 바하의 아리아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것들을 인쇄해서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신문과 파이프가 있는 정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뒤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종합적 큐비즘도, 자, 이게 피카소의 바이올린. 자, 오른쪽 아래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게 신문과 파이프가 있는 정물, 브라크의 바하의 아리아예요. 여러분들 어떤 큐비즘이, 피카소의 큐비즘이 좋습니까? 브라크의 큐비즘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큐비즘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것은 역시 피카소인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정감 있게 다가오거나 힘 있게 다가오는 것은 브라크인 것 같아요. 요 바흐의 아리아라고 하는 이 브라크의 이 작품은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 신문과 파이프가 있는 이 정물도 좋고 좋아요. 예. 여러분들 아세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바로 1914년입니다. 자, 여기서 1908년서부터 1912년까지 그 깨진 입방체, 수정체에다가 대상이 비춰진 모습을 그리는 것이 분석, 산산조각 납니다. 점점. 그러니까 그 무엇을 그렸는지 모르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흔적들, 신문 조각이라든지 악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물건 있잖아요. 그것을 콜라주를 통해서 붙여요. 콜라주라는 것은 붙이기라는 뜻이에요. 프랑스 말로 붙여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그렸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종합적 입체주의인데 요것은 한 2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1914년도에
이게 전쟁이 발발해. 제1차 세계대전. 여기서 브라크는 자원에서 가고 잘 나가던 때 피카소는 계속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브라크가 전쟁에 나갔다 와서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무엇이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빠른 속도로 나갈 텐데요. 1914년부터 서로 다른 길을 가는데 브라크는 군대에 갔다 와서 부상을 입은 다음에 부상이 치료되면서 1917년 8년서부터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도 계속해서 무엇을 유지해요? 큐비즘이라는 것을 유지합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어서 큐비즘이란 내 습관에 적합한 입체적인 표현 수단이며 이것을 이용하면 나는 자신의 재능을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나는 큐비즘이라고 말해두기로 한다. 그러니까 나가 곧 큐비즘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거기에 비해서 피카소는 이제 자유롭게 나갑니다. 자기 식으로 피카소를 큐비즘을 인용할 때는 큐비즘을 이용하고 또는 야수적인 마티스에게서 배운 색깔을 이용할 때는 또 색깔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의 스타일을 이제 만들어 갑니다. 변형시켜 갑니다. 그것이 바로 브라크와 피카소의 차이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피카소가 위대하다. 그러니까 원래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형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게 여자 악사예요. 이렇게 막 어두워져요. 군대를 갔다 와서 기타와 클라리넷, 테이블 위에 정경.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계속해서 전쟁이 18년에 끝나는데 그 이후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종합적 이게 큐비즘 또는 자기가 나름대로 큐비즘을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브라크의 이 원탁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원탁이라는 그림이 왜 그냥 이 사람은 이 당시까지도 계속해서 큐비즘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원탁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다음에 세잔의 현대적 올랭피아라고 하는 이 그림에서 이 탁자 있지 않습니까? 이 세잔을 할 때 했어요. 그랬더니 이 탁자가 마치 환상 속에서 보듯이 흐물흐물하다. 여러분들 짝다리 춤이라는 거 있죠? 짝다리 춤을 추듯이, 오케이? 요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요것을 잘 보세요, 요게. 그런데 요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마치 다리가 약간 춤을 추는 듯 하면서 이게 그 리드미컬하게 여기가 오히려 다리가 곡선이에요. 딱딱해야 하고 뻣뻣해야 될 다리가 곡선으로 이게 유동적이고 오히려 테이블 위에 쌓여 있는 이 물건들이 오히려 직선과 이 사각형에 의해서 딱딱해요. 이게 요 대비가 있고 여기서 큐비즘에 의해 가지고 온갖 물건들을 다 쌓아놨는데 그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큐비즘에 의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신 카네포르라 같은 것은 이것은 씨앗과 풍년의 여신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빨리 해야 되니까. 자, 이제 넘어갑시다. 그러고서 브라크는 계속해서 무엇이냐면 큐비즘을 발전시킵니다. 그런 중에서 유명한 아주 놀라운 그림을 나타내요. 이게 바로 이중주예요. 이중주인데 한 여자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고 한 여자는 이제 악보를 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게 마치 어둠과 밝음. 그런데 이것이 나르시시즘으로서 거울과 거울 이미지처럼 이게 이중주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 여자도 밝은 데 있는 여자도 이중적으로 그렸어요. 이게 입체파를. 그러니까 입체적인 것을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가 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브라크의 당구대예요. 여러분들 내가 깨진 거울에 또는 깨진 수정체에 비춰진 대상 이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무엇이 깨져버렸어요. 당구대가.
이렇게 당구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붉은 원탁은 아까 그린 것임을 다시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병을 얻어가지고 1940년대 넘어가면서 아뜰리에를 떠나질 않아요. 자기 화랑을. 그러면서 거기서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계속해서 이때도 입체파예요. 입체파인데 굉장히 어두워지면서 여기서부터 무엇이 나타나냐면 새가 나타납니다. 이게 새가 나타나요. 그것이 이 다음엔 이 완전히 작업을 못할 때, 이 사람이 작업을 못해요. 못하게 됐을 때 그림이 굉장히 단순해지기 시작하면서 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이게 말년의 작품인데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의 의뢰로 루브르 박물관에 앙리 2세의 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의 천장화예요. 그러니까 아마 루브르의 천장화를 갖다 브라크에게 맡긴 것은 브라크에게 뭐냐면 그만한 경의를 표한다는 것이죠. 프랑스에서. 그래서 이것을 해봅시다. 두 마리의 새가 아주 우리가 보통 학이 이렇게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원앙이 이렇게 어울리듯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여기가 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남근과 어떤 여자가 이렇게 성교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걸 그렸는데 이런 그림을 이제 많이 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색종이 작업까지도 여기에까지 가요. 이제 이 사람이 점점 기운이 없고 마비가 심해지니까 이게 1956년에 이게 새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년의 작품이 참 좋은 게 많습니다. 이 새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마티스의 이카로스의 꿈 같은 것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이 팔. 그런데 이 브라크의 새는 조금 다른 게 두세 마리가 같이 겹치거나 서로 어울리면서 이렇게 아주 조화롭게 한다. 여기까지가 바로 브라크입니다. 자, 우리 빨리 피카소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피카소로 갑시다. 자, 이야, 이게 피카소가, 그러니까 브라크가 뭐 어디를 간 사이에요? 전쟁에 군인으로 나간 사이에 이제 피카소는 이제 어디를 떠난다 그랬어요? 큐비즘을 떠나요. 떠나지는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때는 큐비즘을 이용하고 아닐 때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 손 보십시오. 손. 왼쪽 여인에. 그리고 여인이 엄청난 거인족입니다. 거인족의 여인이에요. 왼쪽 오른쪽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하죠. 마치 우리가 거인족에 온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 수업이 시작될 때 보테로를 얘기했죠. 짝달막하게. 그리고 그 마티스를 할 때 우리가 쫙 이게 손 할 때 이게 막 뻗쳐지면서 막 늘어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여인의 손이 왜 이렇게 크게 그릴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육중하게 그릴까요? 여러분들 오히려 이렇게 그리는 것이 오히려 어머니의 모성이 더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어머니들의 손은 어떻게 돼요? 우악스럽게 생겼어요. 막 그냥 뭐요? 다 트고 막 크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 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렇듯이 자 이런 것이 오히려 모성을 강조하면서 과장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그림이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피카소의 해변을 달리는 여인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림이에요, 이 그림.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목이 막 뒤로 젖혀져요. 이렇게 젖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게 보세요. 요것이 입체파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여인의 젖가슴이 우리를 보고 있네. 그게 정면에서 본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딱 이게 입체파적이 여기에 가미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그런 걸 보지 마십시오. 무엇이냐면 이 다리통 하나 보십시오. 다리통 그다음에 왼팔을 쫙 뻗는데 이 왼팔 이 통을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 여자의 젖가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데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싱싱하게 진짜 막 날렵하게 날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뚱뚱한 사람이 달리기를 못할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가속도가 붙으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목을 딱 젖혔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뭐랄까 신선하고 그냥 바람에 그냥 쫙 실려가는 듯한 마티스와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장법에 의한 이런 그 자기의 특징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거 봅시다. 이거 마티스 할 때 잠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꿈입니다. 꿈. 근데 이것은 마티스의 색깔과 마티스에게서 색깔을 배워와요. 이게 피카소가 마티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콤플렉스를 느꼈는데 그것은 색에 대한 것이다. 색감. 그러니까 이 입체파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피카소에게는. 그러니까 이 색채에 대한 것이 느끼면서 그것을 도입해 가지고 피카소가 입체파에다가 결합을 시켰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굉장히 유명한 꿈입니다. 그래서 심리학 책에 꿈이 나올 때마다 이 꿈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이 여인이 목을 이렇게 제쳤는데 여기까지 보면은 요게 누운 자세입니다. 이렇게 누운 자세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은요. 그런데 윗부분을 보면은 윗부분에 어떤 남자의 형상이 이 여인에게 키스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두 개가 합쳐져서 또 하나의 여인이 돼요. 재밌죠? 그러니까 요 여인은 누워있는 여인이고 위에는 뭐냐면 남자가 키스를 하고 있어서 합쳐서 하나의 여자가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지금 키스를 받는, 키스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참 예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색깔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팔을 이렇게 하고 자는 것 같은데 이게 팔이에요? 아니면 머리카락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으로 본다면 이게 바로 얼굴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팔로 본다면 이것은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두 개를 합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요 얼굴만 엎드려서 자는 얼굴만 따로 떼서 보십시오.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마 난 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는 남자라고 해도 되고 여자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남자라면 이 여인을 꿈꾸고 있는 것이고 이게 여자라면 뭐냐면 이 남자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자, 됐죠? 다 넘어갑시다. 자, 이제 피카소가 거울 앞의 소녀입니다. 방금 전에 브라크의 이중주라는 작품을 봤죠.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적으로 거울 속에 나와 이게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나르시시즘적인 그림이에요. 이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프라크의 그 이중주라고 하는 그것이 제가 본 데는 훨씬 더 그 심리학적으로는 더 와닿는 그림같이 느껴집니다. 자, 마리 테레즈 발테르 토상.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은 입체파적으로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이제 피카소가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을 이건 정말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1937년도에 프랑코가 말이죠. 나치를 끌어들여 가지고 게르니카라는 마을을 갖다가 무차별로 비행기로 폭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게르니카에서 민중이 게르니카에 사는 거기에 주민들이 선량한 주민들이 5,500명인가가 죽습니다. 5,500명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서 피카소가 자기 조국 게르니카를 슬퍼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아래 그림과 윗 그림이에요. 근데 윗 그림이 더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입체파적으로 그렸는데 흑백으로 그렸는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고개를 젖히면서 막 통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도 옆으로 고개를 들으면서 힝 하면서 힝하죠. 그 다음에 유령들이 날죠. 오른쪽에 이제 막 이거 하면서 이것들이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죽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팔에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데 그게 부러졌어요. 자유의 깃발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러면서 여기에 눈이 하나 있습니다. 등불이 우리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건 위대한 그림입니다. 위대한 그림으로서 자기 조국 게르니카에 이 헌정을 했고,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게르니카를 방문합니다. 자그마한 마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이 바로 피카소가 자기 조국에 대한 일종의 그 애국심이자 조국에 대한 헌정이죠. 놀라운 그림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피카소의 우는 여자예요. 자, 안 봐도 알아요. 이거 엉엉 울고 있죠. 그냥 콧물 눈물 다 나오면서 그냥 입을 하면서 이 침까지 흘리면서. 아시겠죠? 야, 아주 훌륭한 그림입니다. 정말 이게 입체파적으로.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피카소에게는 7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도라마르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을 아까 어떤 여인이 있었죠. 발테르. 이 여인도 피카소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카소는 자기의 그런 연인들이 자기의 그림의 영감의 원천이 돼요. 원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원천이 되는 역할을 다 마쳤을 때 다른 여자한테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본 데는 7명의 여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유산 상속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소송이 일고 막 난립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피카소의 인형을 든 마야. 입체파적으로 근데 이거 마야가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마야는 키가 작고 등신이 한 6등신 된다다가 마야인들 알죠? 자, 넘어갑시다. 이제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 피카소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그때가 94년도 87년도 모르겠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프랑스 말로 하겠습니다. 라게르 드 라 꼬레라고 하는 제목에 딱 있는, 이게 무슨 한국 전쟁이라는 그림이네. 여기서는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건데요. 이 그림이 전쟁의 참화를 그린, 비참함을 그린 민중 학살에 대한 그림으로서 두 번째 그림입니다. 게르니카를 그린 다음에 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무엇을 모델로 했느냐면 1학기 때 나한테 배운 사람은 고야를 배웠겠고 2학기 때만 들은 사람은 마네를 배웠을 겁니다. 고야에서부터 마네까지 그 다음에 피카소로 이어지면서 이것은 민중학살에 대한 이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다. 로봇처럼 갑옷을 입었어요. 완전히 철로 만든 로봇들이에요. 그들이 민중을 학살합니다. 근데 이쪽 마네나 고야의 그림과는 다르게 임산부들이에요. 어린애들이고.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나는 이때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거기 설명서를 듣고서 우리나라에서 1950년도 9.28 수복이 되고서 저기 일사후퇴 때 이게 쫓겨서 내려오기 전에 우리는 북으로 전진합니다. 이럴 때 황해도 신천군을 지나가요. 미군과 국군이 지나가고 경찰이 지나가면서 신천군에 25,000명을 학살합니다. 우리 국군과 미군이. 이것을 신천 대학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우리 다시는 민족상잔에 이러한 그런 저기가 없어야 되겠다. 근데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으로서 그 피카소의 전쟁에 대한 그림을 얘기할 때마다 그림이 얘기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나갑니다. 이 이후로도 엄청나게 많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이 사람의 그림을 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작품을 몇 작품을 아주 독특한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이냐? 제가 이 수업을
이 시간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바르셀로나를 가면은 젊은 시절의 피카소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박물관을 가봐라. 거기 가면은 피카소가 얼마나 천재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근데 그 천재는 독창성 때문에 천재가 아니라 사실은 모방의 대가였고 위대한 자기 선배 화가들의 그림을, 위대한 그림을 일종의 모사하는 것으로 자기의 젊은 시절을 다 보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나이가 들고 늙어서 다시 그 작업을 합니다. 이미 세계적인 대가가 되고 최고의 화가의 반열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선배 화가들의 그림을 다시 그려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업을 시작할 때 말했을 때 벨라스케스의 라스 메니나스, 이 그림을 40번을 그립니다. 다시 그리기를 해요. 40번일 겁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기는 벨라스케스 같은 위대한 자기의 선배 화가의 이 그림을 완벽하게 해독해내지 못하겠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벨라스케스의 라스메니나스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겸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번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피카소의 라스메니나스는 대체 이 그림은 벨라스케스의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자기식으로 그렸는가를 일일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아마 책 한 권 아니면 1년 평생 작업이 필요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피카소는 사실은 위대한 화가들의 자기 선배 화가들의 그림을 자기식으로 다시 그리고 해독해내려고 함으로써 모사하려고 함으로써 위대한 화가가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뿐입니다. 자, 다음 그림 봅시다. 그럼 들라크로아의 아까 나왔던 알제의 여인들을 다시 그렸어요. 이것도 12번인가 그린다고 해요. 근데 이거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들라크로아, 벨라스케스, 그 다음에 마네의 풀밭 위에 점심 식사가 바로 다빈치의 그림을 다시 그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피카소가 이 마네의 그림을 다시 그립니다. 이것도 20번인가 그렸다고 그래요. 뭐 그 번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둘 다 피카소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상하에 있는 이 둘 다. 자, 또 이제 마지막으로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위대한 그림의 신고전주의자도 있습니다. 다비드의 사비니 여인의 중재라는 이 그림도 여러 차례 다시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그러니까 피카소는 자기의 위대한 선배들의 그림을 다시 모사하고 하거나 그것을 자기 스타일로 다시 해독해서 다시 그리려고 함으로써 위대한 화가가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위대함을 다시 그리기로써 위대한 자기 선배 화가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겸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여러분들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피카소와 브라크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자, 우리 한번 젊은 피카소를 박물관을 찾아갈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